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의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저는 금융연구원에서 전자금융거래, 가상자산,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가상자산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가상자산 규제 동향, 그리고 산업의 발전 방향,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계속된 크립토 윈터가 금년 1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허용을 계기로 반등세로 전환을 했지만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 글로벌 시가총액이 2.3조 달러로 전분기 대비 12.5% 감소했고 2분기 중에 일평균 거래량은 794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9.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4년 상반기 중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5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통화를 준거자산으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시장 규모는 24년 1월 달에 1280억 달러에서 24년 6월 1600억 달러로 24.3%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USDT의 발행사인 테더 같은 경우는 24년 1분기 중에만 45억 2천만 달러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동향입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종목은 총 600종, 그리고 시가총액이 43.4조 원, 일평균 거래 규모는 3.6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24년 3월 11일 기준으로 국내 원화거래소 5곳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무려 18.1조 원을 기록하면서 같은 날 코스피 거래량 8.9조 원의 2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유통 가상자산 수가 총 600종인데 이 중 단독 상장 종목이 332종목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 상장 종목 중에 32%인 107종이 시가총액 1억 원 이하이고 28%는 1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말 기준으로 등록 계정 수가 총 1,816만여 개, 그리고 이제 고객 확인을 거쳐서 실제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가 645만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총 37개 중 영업 종료사가 4개가 있고요.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4개가 있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거래소가 22곳, 그리고 지갑 보관업자 7개 사업자, 그리고 거래소 총 종사자 수는 1,665명 수준입니다. 23년 하반기에만 총 영업이익이 2,693억 원, 그리고 원화 예치금은 4.9조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가상 지갑 및 보관 사업 현황입니다. 신고된 지갑 보관 사업자 10개사 중 2개사는 영업을 종료했고 1개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총 수탁권은 10.9조 원 규모로 23년 상반기 대비 7.8조 원 급증을 했습니다. 고객 구성을 보면은 법인 고객이 126개사, 그리고 수탁 규모가 10.8조 원인데 반해서 개인 고객은 26만 명이지만 수탁권은 2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3년 중에 매출은 230억 원이 있었지만 영업 손실을 37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 설계의 선결 과제입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법이 다양하고 또 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과연 가상자산이 자산인지, 그리고 법적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조금 불분명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세법이나 형법, 그리고 민법 등과 관련해서 이제 재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과연 가상자산이 물건인지, 그리고 권리는 어떻게 인정하고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힌만 미국의 SEC 기업금융국장인 힌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탈중앙화되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가상자산들은 아직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해서 힌만의 패러독스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지금은 탈중앙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증권이지만 어느 순간 탈중앙화가 되면은 또 증권인 것이 증권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가상자산의 투기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그리고 또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투자자라기보다는 이용자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에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입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와 또 관련 기술 산업의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험 자본의 공급과 어떤 투기적인 거래의 용인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럼 이용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균형점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가상성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규제 관할이 불분명하고 또 집행력이 확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최근에도 외국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상자산 시장은 방안의 코끼리처럼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43조 원을 넘고 등록 계정이 1,800만 개 그리고 일평균 거래 규모가 3.6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 산업 관련된 주요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과 금융산업의 연계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에 미국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등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 발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험 요인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 미국 SEC 그리고 3월 달에는 영국의 FCA, 4월 달에는 홍콩 SFC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어떤 그런 규모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체계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IOSCO라든지 BIS나 FSB 같은 주요 국제금융 감독기구들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규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페데프를 중심으로 자금 세탁 방지 규제 차원에서만 가상자산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법안으로 각국의 어떤 규제 지표가 될 수 있는 EU의 가상자산 규제법이 금년 7월부터 일부 시행이 됐고 또 그동안 좀 보수적이었던 영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도 관련 법제 정비를 좀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금융 중심지 육성 전략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구축 및 관련 산업 유치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ETF 허용과 관련 시장의 급성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 70종 이상의 ETF가 발행됐고 또 2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관련 시장에 유입됐습니다. 또 이제 금융기관들이 7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8곳의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1억 달러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관련 ETF의 발행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그런 주요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ETF의 중개거래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련된 경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달에 범정부 가상자산 TF에서 국내 ICO 및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거래 등의 전면금지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 달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서 자금세탁 방지 규제 목적으로 좀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신고 의무 등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했고 금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편 2020년 도입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갱신 기간이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이용자 자산의 보호
3번 불공정 거래의 규제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도 일정 부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감독 및 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정부의 감독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산업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친크립토 국가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제도권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를 최초로 승인을 했습니다. 중부에 있는 소도시인 주크에 가상자산 산업특구인 크립토밸리를 조성해서 다양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 23년 말 기준으로 1250여 개 이상의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카르다노, 글래스노드, 바이낸스 같은 유명한 회사들의 본사가 스위스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별도로 다루는 법률은 없지만 가상자산의 구조나 성격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집합투자법 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3월 스위스의 시그넘 은행은 은행이 발행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스위스 프랑과 1대1로 연동된 DCHF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의 잠재력을 통해서 글로벌 핀테크 중심지의 지위를 강화하고 또 금융혁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혁신에 있어서 위험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의미는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리스크를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관련 거래가 금융 안정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한 규제 설계를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무성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규제 관련해서 세 가지 핵심 규제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 그리고 과도한 규제 부담의 지양 및 규제 필요 분야의 집중, 다음으로 시장과 기술 발전에 대응한 유연한 규제 운영입니다. 영국은 이제 금융감독 기본법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영국도 처음에 유럽과 같이 신규 입법을 통한 규제 방안을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금융산업과 유사한 그런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별도의 규제 체계가 중복 규제 또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미 신뢰성과 공공성이 확보한 기존의 감독 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혁신적이고 책임성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금융서비스 시장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싱가포르에 설립된 기업이 싱가포르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이후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 토큰의 발행, 중개 또는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 마스의 싱가포르의 금융감독 당국인 마스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자본금, 영업행위 규제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또 중소형사들의 용이한 그런 진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그리고 2018년 코인체크 해킹 사건 등을 계기로 비교적 조기에 규제 체계를 정비를 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가상자산 규제 백서를 발간해서 웹 3.0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세제 지원 같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방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인데요. 그 오른쪽 위에 배너를 보시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라마단 기부금도 크립토 에셋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연방제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헌법에 특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연방금융법은 두바이와 아부다비 두 곳에 금융 특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와 아부다비 간에 이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아부다비로 사업 근거를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스위스 주크시와 협력을 통해서 스위스의 크립토 밸리를 모델로 크립토 오아시스 에코시스템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신규 가상자산 발행은 허용하지 않고 발행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면세 제도가 해외 대규모 자본 거래를 유치하는 그런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23년 20억 달러 규모로 허브 71 플러스 디지털 에셋 프로그램과 또 DLT 파운데이션 레짐을 통해서 웹 3.0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DLT 파운데이션 레짐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용이한 설립을 지원하고 또 역외 소송으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하고 또 실지 사무소 운영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오 시스템의 영업 활동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가상자산 시장 동향 및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지만 오른쪽 하단에 한국만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대부분 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최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2022년에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2021년 수준을 회복을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국내의 어떤 그런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 준비를 보시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의 구성, 그리고 가상자산 감독국 및 조사국의 신설,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등 주로 규제 일변도의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 의견을 통해서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그리고 자율규제 협의기구 등을 통한 가상자산 규제체계 보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 및 내부 통제 의무 부과 방안처럼 향후 고려가 필요한 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 연구 영역과 국회 보고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관련된 ETF의 허용 여부입니다. 24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든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목적 은행 계좌의 허용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는 17년 12월 달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했고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의 전환을 유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업계의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범위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그리고 보관, 관리, 이전하는 행위,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에서 보면 거래업자, 보관 관리업자, 지갑 서비스업자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보다 다양한 사업 유형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발행의 허용 여부 및 요건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국내 ICO를 전면 금지하는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달에는 이러한 ICO 금지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 현실을 고려한다면은 이런 7년 전에 어떤 그런 방침은 변경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사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점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국가별로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금융규제법에 반영한 나라도 있고 또 별도로 입법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 경우, 소극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 금지를 하는 경우 등 접근 방법의 차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그 이원화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육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에 대해서는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에 기반함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탄력적인 규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나 지급결제, 유틸리티 토큰 등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기능과 위험에 따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나라들이 굉장히 유사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국가별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차등적인 이용자 보호 사례인데요. 영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허용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현물을 허용하면서도 개인 투자자 거래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을 보면은 계좌 개설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또 적합성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개인별로 투자 한도 설정이나 리스크 고지 약정 체결 같은 굉장히 복잡한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 고객이 거래 가능한 그런 가상자산을 추가한다거나 또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종료할 경우에는 감독 당국인 SFC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 마스는 일반 대중이 디지털 지급 토큰 관련해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12월 달에 가상자산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방침의 유지 또는 수정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관리, 금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산업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유통 가상자산의 국내 발행 및 해외 자본과 기술의 유치 방안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레이스 투 더 바텀식의 규제 완화는 지속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세계 1, 2위인 점을 고려한다면 ICO를 허용을 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상자산의 가치성 입증을 위한 그 노력과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어떤 실물 경제적 효용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시간과 기회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사회적 가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그 제한된 영역에서의 테스트베드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가상자산의 유형이라든지 투자자의 분류라든지 내국인, 외국인, 법인 유형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 설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